어머니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떨렸습니다. 특히 외부분들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학교를 대표하여서 또 학습은 어머니와 학생들의 최대의 관심사잖아요. 굉장히 많은 생각과 그리고 이런 어떤 기대하시는 바와 그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학교를 대표하여서 어머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외부분들한테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모두 다 잘하고 싶어 해요. 잘하는 아이들도 잘하고 싶어 하고요. 성적이 낮은 아이들도 잘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어머니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정말 그 공부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그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마음의 안정을 받고 내가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성공적인 학습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의 강의의 결론이지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어머니들의 학습 상담을 받으면 어머니들께서 이런 고민을 많이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애가 머리는 있는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와요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학습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머리는 좋은데 라는 말은 어떤 말이 담겨 있을까요? 타고난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공부를 안 해서 라는 말은 아마도 노력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온다 라는 말은 결과와 성취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이 말 가운데 어머니나 아니면 듣는 교사인 저에게도 놀라운 학습에 대한 깨달음, 성찰, 진리가 있는데요. 바로 타고난 지능보다 노력과 태도가 결과 및 성취에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하나의 동의입니다. 종합해 보면 타고난 지능은 있지만 노력과 태도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머리가 좋냐, IQ가 120은 되느냐 안 되느냐, 수학 계산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암기력이 좋으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아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노력을 투입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독수리 학교에 오는 학생 중에 소위 머리가 나쁘다라고 하는 학생은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머리가 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은 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학습을 소화하지 못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학업 성취에 있어서는 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 학습법,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에 대한 태도, 방법들에서 아마 차이가 나기 때문일 텐데요. 독수리 학습법은 바로 태도와 연관이 되어 있고 저는 앞으로 이 강의에서 그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한 어떠한 특수한 방법이 아니라요. 바로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서 조금은 식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학습법이란 무엇일까?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사실은 굉장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려운 이야기를 저도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이 일어나게끔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 학습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바로 학습이 일어나도록 태도의 변화를 돕는 과정이고요. 우리 독수리 학교에서는 바로 그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학교의 선생님과 또 특별히 제가 연구부인데 연구부와 이 학교의 프로그램들은 지금 돕고 있습니다. 4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는 경청이고요. 그 다음에는 협동, 그리고 과정주의, 그리고 자기주도입니다. 뒤로 갈수록 내용이 좀 많아요. 먼저 경청입니다. 여러분, 경청에는요, 듣다라는 말이 1500번 이상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과 무리들한테 가르침을 말씀을 하시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는 말로 말씀을 맺습니다. 그만큼 가르침의 대상, 즉 배우는 사람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듣는 것이란 들리는 것과는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길에 가다가 그 핸드폰을 파는 가게에서 나오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듣는 것, 차 소리를 듣는 것, 아니면은 이렇게 뒤에서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옆에서 아니면 뒤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과 이렇게 여러분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듣는 것은 아마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 차이는 바로 경청인데요. 집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말하는 이유와 동기까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저 이야기를 왜 하지? 어떤 학생들은요, 반복해서 말하는 거 보니까 시험에 내려고 하나 봐. 이거를 파악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야, 이거 시험에 나온다? 라고 해도 아무 생각 없이 듣는 학생도 있어요. 들리는 거죠. 이거는 교사의 말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부지런히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정말 저 아이가 나의 수업을 듣고 있구나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듣는 것이 일단은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마음의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청이 사실은 이거를 훈련하는 특별한 방법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저희 학교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모든 수업에서의 가장 기초이고 아이들이 신입생 이제 교육에서 오리엔테이션에서 들어와서 7학년, 8학년 그리고 12학년까지 내내 강조하여서 듣는 것이 바로 이 경청이기 때문에 이 경청을 가장 처음 넣었습니다. 이것이 특히 더 학습에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학교에서는 사교육이 금지가 되어 있죠. 사교육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서의 내용을 흘려 들어보내면은 사실은 이것을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가, 수업의 흐름이 무엇인가, 무엇을 선생님은 반복했는가, 무엇을 강조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도록 집중하여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의 학습 태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실 때에는 먼저 이 경청의 태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되지 않는 제가 이제 본 아이들의 경청하지 않는 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옆에 있는 친구들과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거. 많지는 않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아니면은 쪽지를 보내는 거. 그 순간에 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주 사적인 어떤 이야기를 쪽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남자애들이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수업 중간에 아이들이 공중에서 드럼 연습을 해요. 막 드럼 연습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샤프를 분해합니다. 이 앞에 있던 샤프를 분해하기 시작해요. 뺐다가 또 조립했다가 샤프의 무슨 원리가 그렇게 궁금했는지 그 순간에 듣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반면 집중하여 듣는 학생은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이 과목 노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경청하는 아이들은요. 그래서 이 과목 노트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필기를 합니다.
이 필기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은 뭐가 있냐면은요. 그 수업의 내용을 수업이 다 끝나고 다시 볼 수 있는 복습의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의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끊기지 않고 집중이 끊기지 않고 계속 그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몰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는 면에서 이 수업 노트와 그 수업 노트에 빠지지 않고 필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자녀가 제대로 수업 시간에 경청을 하고 있는지 혹은 그것이 잘 되지 않는데 뭔가 좀 훈련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과목 노트, 특별히 이제 국영수사과 중요 과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필기할 곳이 별로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더라도 노트를 마련하여서 네가 이제부터는 매일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수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필기를 해봐 라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8학년에 하브루타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하브루타 수업은 바로 경청하는 것을 길러주는 수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제 일의 목표는 아니지만 국어 선생님한테 여쭈어봤을 때 이 수업이 경청이 없이는 안 되고 확실히 이 수업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자기와 함께 대화한 나의 친구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에 훨씬 더 경청을 많이 하고 그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사람의 말에 내 앞에 있는 그 친구의 말의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요점을 파악하면서 생각을 한다는 그 능력이 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독수리 학교에서 이제 경청에 대한 훈련이 바로 이 하브루타 수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업 전반적으로 교사와 학교에서 경청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바로 협동입니다.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제가 그 책의 그 요약본을 제가 잠깐 보게 되었어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10년 동안 조사하면서 사람의 유형을 세 부류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높은 직급이 올라갔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가정이나 아니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행복과 함께 성공, 사회적인 성공도 이루어내는가,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 그렇게 하는가라고 살펴보았을 때에 이 세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먼저는 테이커입니다. 이 사람은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 다음은 매처입니다. 받은 만큼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줬으면 이만큼 받고 이만큼 받았으면 나도 너에게 이만큼 줄 거야. 이 사람한테 가장 제1의 원리는 공평함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이 기버인데요. 기버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타인의 관점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떠한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 그리고 가장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유형에 있는 사람일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 양극단에 있는 사람의 그룹의 사람이 모두 기버라고 하는 겁니다. 주는 사람, 이 기버가 가장 실패한 사람, 가장 성취가 적은 사람, 혹은 가장 성취를 많이 하고 성공한 사람, 이 두 양극단에 똑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벨기에 의대생 600명을 대상으로 이 기버 지수,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그 사람이 주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기버 지수와 성적의 상관관계를 이 사람이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초기의 기버는 가장 성적이 낮은 그룹이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성적이 좋아지고 6, 7년이 지나니까 의사가 되면서 이 테이커와 매처를 앞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졸업할 무렵에는 가장 탑 성적, 탑 학생이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별 수업 아니면 개별 연구에서 점점
팀별 발표, 인턴, 회진, 환자 진료 등 타인에게 관심을 주어서 팀워크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적 요소가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니까 이러한 기버에 있는 사람들이 성적이 더 좋아지고 성취가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버 지수와 성적의 상관관계를 이 사람이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흡연과 폐암, 우리 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흡연을 하면은 폐암에 걸릴 것이다. 또 음주와 폭력의 상관관계, 술을 마시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할 거야 라고 하는 상관관계보다 더 크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 의대에서 학교에서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다르한 영역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단 실패하는 기버와 성공하는 기버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었냐면요. 실패하는 기버는 자신의 성장이나 건강,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내가 굉장히 일방적으로 희생하더라도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실패하는 기버의 하나의 특징이었는데요. 성공하는 기버는 나의 이익, 나의 성장, 나의 건강, 나의 가정도 중요하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도 중요해. 그만큼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공동의 목표도 중요해. 나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익을 끼치는 행동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어낸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이익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이익에도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봤을 때에 이제 요즘에 교육계의 핫 이슈가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2주 동안 학부모님이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가지고 왔고요. 저도 굉장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인데요.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들어보셨죠? 저는 그거를 들으면 와, 나의 아이는 저런 세상에서 살게 되겠구나. 나는 뭘 해야 되지? AI가 영어로 다 해준다는데 나 빨리 영어 교사, 빨리 제2의 진로를 빨리 생각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 4차 산업의 인재상이요, 바로 이런 협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인재상에서 창의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 이것과 같이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인재상이 바로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건데, 제가 어떤 카이스트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의 인재상은 협력하는 괴짜이다. 그러니까 괴짜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인데,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여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협력하는 괴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현재 사회는 혼자 잘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나 혼자 차지하고 한다면은 그 성공이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의 목표와 개인의 이익을 조화롭게 맞추어가면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죠. 그래서 이것을 독수리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이 능력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학습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많은 모든 활동, 프로젝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7학년 수학 협동학습입니다. 저 영어를 하고 있는데 영어에서도 이제 그룹 활동을 많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대 다의 강의식 수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하는 이 7학년 수학 협동학습은 이 수업 자체가 모든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업이에요. 일반 학교에서는 이제는 수준별 수업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 협동학습이 이루어지고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모둠에게 주어진 일정한 양의 문제를 모둠원이 나누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한테 할당된 문제를 아이들이 반드시 다 풀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모둠 전체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이때 문제를 빨리 푸는 학생,
그러니까 강한 학습자죠. 이 강한 학습자는 약한 학습자, 어려움을 겪고 문제 푸는 것이 이렇게 느린 나의 친구를 도와서 이 공동의 목표가, 우리 조의 목표가 이제 할당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아이들을 갖다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살펴봐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로 설명을 해주고, 대신해 줄 수는 없거든요. 문제는 그 아이가 풀어야 돼요. 그 아이가 풀어야 되고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도와주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혹은 그룹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정해진 역할이 있어서 이것을 충실히 했는가, 그 조에서 내가 조원으로서의 조 역할을 충실히 했는가, 그 공헌도 그리고 참여도가 그 평가의 중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학생들을 멘토와 멘티로 이렇게 묶어주어서 가르쳐 주는 것, 혹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것을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가, 이것이 하나의 평가의 측면으로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더라도 내가 이것을 소통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좋은 성적을 받기는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문제를 빨리 풀고 잘하는 학생인데 조 안에서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이제 교사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많이 도와야 하는 거죠. 도울 수 있도록. 내가 잘하고 있는 나의 능력과 자원을 함께 사용하고 다른 친구의 성장을 돕도록 도우는 것이 이 친구에게는 이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또 이 친구가 좋은 성취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업은요, 맨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요. 학생들끼리 이렇게 도우면서 학생 하나가 교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소수의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또 그 학생들이 또 교사가 되어서 다른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이제 같은 동급생인데 멘토 멘티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한 방법은 아니어서 처음에는 학습 효과가 미미하지만 일단 이 방법이 아이들한테 익숙해지고 정착이 되면 놀라운 학습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일단은 가르쳐주는 아이들이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어요. 예를 들어 영어,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 영어 교사로 왔잖아요. 전 정말 영어 많이 늘었습니다. 가르쳐줘야 되니까 꼼꼼하게 알아만 되는 거예요. 교사가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교사가 가장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말로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정확히 알지 못한 부분이 어디구나를 누가 얘기해주지 딱 깨달아요. 아, 내가 이 부분을 잘 모르는구나. 다시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학습이 점점 더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러한 수업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이 활기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동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이 즐거운 학습의 분위기가 이 학과목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로 이어져서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수학이에요. 아이들이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체육을 좋아합니다. 예, 믿기지 않으시나요? 네. 저도 사실은 되게 믿기는 힘들지만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7학년 협동학습, 이러한 것이 바로 협동의 방법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과정주의인데요. 네, 여기 공동의 목표 성취, 개인의 이익이 플러스가 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과정주의입니다. 과정주의 정말 중요하죠. 과정주의와 반대되는 어떠한 개념은 결과주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학교에 오기 전에 기간제 교사로 경기여고에서 제가 기간제 교사로 일을 했을 때 일이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이제 복도를 쭉 내려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어떠한 여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상담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적이 오르지를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조금 듣고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고 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 거예요. 경기여고에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1등급을 하는 학생인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학생인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떠한 증상이 있었냐면 영어 지문을 읽는데 문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문장이 해석이 안 돼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시험 공포증이 있었던 거예요. 시험 공포증.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내가 이게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 내가 이번에 점수가 잘 나올까? 라고 하는 생각부터 하고 있으니까 시험에 대한 공포가 생기고 분명히 이 아이는 이것을 해석하고 알 수 있는,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3-4번 정도를 읽어야지 그 다음에 긴장을 해가지고 읽어 내려가는, 문제를 풀어서 내려가는 그러한 증상이 아이한테 있었던 거죠. 제가 이 아이와 상담을 하고 나서 너가 너무 걱정을 하는 것이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게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선생님 저도 교회 다녀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결과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것은 본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굉장히 저조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 결과주의를 굉장히 지양하고 과정주의를 지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과정과 결과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과정에 충실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좋은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는다면 그에 맞는 어떠한 원인들,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과정주의와 결과주의를 가르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것이 바로 과정주의와 결과주의를 가르는 하나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주의에 빠진 학생의 사고 패턴 한번 볼까요? 저희 학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노력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학생의 사고 패턴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노력 없이도 좋은 성적을 내야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크게 달라지지 않을 텐데 지나치게 노력하는 거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어 보여 이런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하는 말과 수업의 태도에서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처럼 제 귀에는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에 동의할수록 사실은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학생들은요, 뛰어난 성취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잘할 수 있는데 눈에 띄지 않으면, 최고가 아니면 아이들한테 우와 라고 하는 반응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시도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결과주의에 아주 빠져있는 학생들인 거죠. 작은 성장은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심지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능력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과정에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조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노력하면, 내가 하면은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하면이라는 날이 오질 않는 거죠, 좀처럼. 정말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의 패턴을 가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의식적인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제 받아온 교육의 결과인 거죠. 결국은 부모나 교사, 사회 등 환경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결과가 바로 이 결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최고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하는, 저는 사회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아버님들한테서 종종 이러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최고가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다. 아주 잘하는 거 아니면 그렇게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종종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또한 투입한 노력에 대해서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으면 조급해하는 것들. 이러한 것에 아이들이 사실은 보면은 쪄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그대로 흡수한 아이들이 이런 결과주의에 빠져서 고통받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교의식, 압박감, 초조함, 그리고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학습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서적인 문제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학습에서의 무기력이라든지 그것이 고쳐질 수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면 과정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바로 이 학생들은 성적 자체보다는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정말 이런 아이들이 있고, 이러한 아이들은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굉장히 탄탄해요. 그 선생님이 볼 때는 믿음이 가죠. 아, 쟤는 고학년 가서도 잘할 거야.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한테는 실패라고 하는 것들이 실패가 아니거든요. 아, 실패를 통해서 아주 면밀히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면하고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신의 어떠한 실수를 갖다가 무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러한 과정주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자기의 변화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변화에 대한 믿음. 결과주의에 빠진 아이들은 지능을 고정적인 지능, 타고난 지능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과정주의 학습 태도를 가진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조금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둬요. 가치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보스트를 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 친구들이 몰입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몰입. 과정에 중심을 두고 집중을 하다면 몰입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수학에서 답을 맞추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도하는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과정을 다 이렇게 따라가야 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그거를 충실히 따라가는 아이들은 그 과정 가운데서 몰입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몰입에서 학습의 재미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학습의 재미를 느낀다는 것이 사실은 개콘에서의 느끼는 재미와는 다른 종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잖아요. 이것을 느낀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 더 오래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성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맨 처음 소개했던 경기여고의 학생은 바로 이 결과에 대한 지나친 걱정 때문에 과정에 집중할 수 없었고 몰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독수리 학교에서 지향하는 이 핵심 태동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정주의예요. 그래서 저학년에서는 태도 점수 10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적 점수, 예를 들어 지필고사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과제에 대한 어떤 평가 외에도 태도 점수 100%를 따로 반영하고 있고, 학기 말에는 이것에 대해서 시상을 하죠. 태도상이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 중에 하나인데요. 태도 점수에는 과제 성실성, 수업 준비도, 수업 참여도를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미비하다면 이 수업 태도 부분에서는 아이가 낮은 성적을 받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 태도가 낮다면 어떤 성적도 그렇게 높게 나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필고사를 치르고 난 후 저희는 오답 노트를 작성하게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정 점수 이하는 정오답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돼요. 맞은 문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아주 지루해하는데요. 하고 나면 그 중에 소수의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설렁설렁 공부했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것을 하게끔 하는 이유인데요. 정답과 오답의 이유를 살펴보므로 전혀 몰랐는데 찍어서 맞는 경우, 아니면은 불확실했는데, 그러니까 반만 지식이 있는 거죠.
아, 이건가 저건가 했는데 이건 거 같아가지고 맞았던 그 문제들을 내용을 자세히 검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에도 풀이를 다시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꼼꼼하게 학습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음 학습에 내가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과정에 충실하여서 공부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정오답 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좀 피곤하시죠? 네, 마지막은 바로 자기주도입니다.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고 또 독수리 학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습 태도입니다. 제가 올해 신입생 OT 때 독수리 학습법에 대해서 이와 비슷하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뭐를 시켰냐면 조별로 공부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조에서 공통 1위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일까요? 바로 엄마입니다. 예. 예. 재밌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초등학생들이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바로 올라왔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습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 말해봐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공통적으로 반드시 있고 뭐 거기 앞에 부연 설명이요. 화내는 엄마의 얼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요. 참 이것을 봤을 때 무엇을 얼마나 할지도 그동안 엄마가 정해줬고 그 다음에 뭐 학원에서 평가는 하겠죠. 영어 점수 80점이야. 하지만 이거에 대한 최종 평가가 결국은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엄마가 잘했다 하면 잘한 거고요. 95점을 맞아도 너 그게 다야? 라고 하면은 이제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평가도 엄마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목적도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근데 사실은 기쁘게 한다기보다는 엄마가 화내지 않게 하려고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서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엄마 주도 학습이죠. 그렇죠? 엄마 주도 학습. 그리고 이거는 더 나아가선 사실은 엄마 주도 인생입니다. 근데 학습의 과정에서 주체는 엄마가 아니라 바로 나. 학습을 하는 그 학생 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바로 학습의 과정 그 다음에 계획, 목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까지도 좋든 나쁘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굉장히 많이 밖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한번 잠깐 보면은요, 어머니들. 학습 필요 진단, 목표 설정, 전략 수립, 실행, 평가, 반영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자기주도 학습의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가 부족하다. 이거 이제 학습 진단인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면 나는 이번에 투부정사를 내가 3가지 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뭐 예문을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겠다. 라고 하면 그것이 목표 설정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위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루에 내가 1시간 정도는 하고 뭐 책의 예문을 각각의 뭐 용법에 맞게 정리를 하고 뭐 외우고 그거에 맞는 어떤 리딩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략 수립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가입니다. 내가 2시간만, 1시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1시간 반이 중요하더라. 그리고 내가 듣는 거를 더 잘하니까 리스닝을 더 많이 해야 되겠더라. 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러한.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좀 달랐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평가이고요. 이 평가를 다시 목표 설정에 반영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의 이제 과정인데요. 이건 이제 학생들한테 훈련시키고 알려줄 때는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어머니들께서도 기억하시기 쉽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바로 계획 실행 평가입니다. 계획 실행 평가. 이 계획 실행 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학습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발전과 성장을 바란다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독수리 학교는 바로 이 3단계를 저학년부터 익히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훈련시키는 어떤 프로그램,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를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저학년에서는요, 주 2회 60분 단위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주로 3단계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 실행 평가에 맞추어서 시간이 운영이 되는데, 처음 5분 동안에는 무엇을 얼마나 할지 학습 계획을 세웁니다. 저희가 이번 학기에는 지난 학기 자기주도 학습 주간에 그 평가지를 계획서와 평가지를 아이들이 작성하게 했더니 그거에 대한 반응이 좋았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 시간을 잘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피드백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학기를 시작하면서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는 이것을 다 나누어 주고 한 쿼터를 한번 계획해서 실행해 보아라 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5분 동안은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50분 동안은 실제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분 동안에는 내가 얼마나 했다, 실제로 달성률을 기록을 하고 전체적인 짧은 자기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0분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은 이 3단계로 훈련을 하게 되고요. 50분을 단위로 자기의 학습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실제로 50분 동안은 이 정도 할 수 있네? 영어는 이렇게 할 수 있네? 수학은 이렇게 할 수 있네? 이렇게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이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단위 시간 동안의 학습량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학습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습의 지구력, 집중하는 힘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주간이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주간은요, 학기 말에 나흘 동안 학과 수업 대신 1교시에서 6교시까지 자기 주도적으로 주요 과목에서 자신이 부족했던 영역을 진단하고 결손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행하고 자기평가를 하는 프로그램이죠. 바로 앞에 있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과제를 하지만 이때는 학기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과제를 하지 않고 실제로는 한 학기 총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될 수 있겠고, 이것과 이제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학습의 내용이 연관될 수 있어서 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7학년 학습 코칭인데요. 올해부터 저희 연구부에서 하게 되었어요. 이제 중학교는 이제 초등학교는 학습에서 질과 양적으로 확연히 이제 학습의 차이가 있는데요. 중학교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이제 순발력으로 안 되는 거죠. 순간의 집중력으로는 실력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해져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확 학습의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7학년에 학습의 기초를 가이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릴 때 학습의 기초적인 방법을 배우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읽기 전략, 노트 필기 전략, 주의 집중 전략, 사고력 향상 전략 등 여러 가지 학습 전략을 배우고요. 이것을 연습할 뿐만이 아니라 도형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도형 심리학에 기초하여서 개인의 특성에 맞게 학습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진급고사 준비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9학년 학생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근데 9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 9학년 진급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국영수 전체 범위가 7학년부터 9학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습의 양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눌려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다양한 단계적으로 이러한 장기 전략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이드를 해주죠. 어떤 학습 내용을 한번 정리해봐. 너가 강한 과목이 무엇이고 약한 과목이 무엇인지 한번 골라봐. 그리고 잘한 학생들은 친구 중에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을 못해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무엇 때문에 잘하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봐.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면 그 많은 학습량을 배분하고 적절히 안배하여서 너가 준비할 수 있을지, 최소한 몇 번은 반복을 해야지 네가 시험에 준비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시간인데요. 이것이 이제 저희 학교에서
교사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저희는 환경과 방법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그룹 안에서 서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저 좋은 것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모둠을 묶으면 아이들이 학습할 때 서로 질문하고 가르쳐주는 동료학습이 훨씬 쉽게 자주 일어나고 그 안에서 굉장히 서로를 돕는 이 협동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와께 독수리 학교에서는요, 복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복습 노트를 마련해서 학생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새로 배운 것이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4번의 복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후, 1일, 일주일 후, 한 달 후, 이렇게 4번 보면은 그 학습한 내용이 굉장히 오래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학교에서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습 노트인데요. 바로 저희는 3분 복습종이라고 하는 게 있죠. 45분 수업을 하고 3분 동안 아이들이 내가 뭐 배웠지? 학습 내용이 뭐였지? 라고 직후 복습을 하게 하는 3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 노트의 내용은 앞면은 직후 복습이고요. 뒷면은 일일 복습입니다. 이 직후 복습을 보시면 이제 1교시가 있고 날짜가 있고 단원면 학습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3분 동안 선생님이 자 이제 복습노트 꺼내서 복습노트 작성해보자 라고 하면은 노트를 보지 않고 책을 보지 않고 뭘 배웠지라고 기억에 의존하여서 적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이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단원명은 뭐였어? 우리 뭐 배웠어 이 시간에? 그렇죠? 학습 목표는 뭐였어? 그리고 이제 여기 1단계, 2단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하는 그 학습 수준이나 단계에 따라서 나누어서 저희가 제시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7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습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도 좀 찾기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수업의 흐름,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엔 이런 얘기했어 하는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것이 이제 익숙해지고 학습 그 수업의 내용의 중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 내용을 기록을 하는 거죠. 뭐 일반 동사의 현저형이 쓰이는 경우는 1번 뭐였고 2번 뭐였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뒷면을 보시면 일일 복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백지 노트라고 하는 백지 복습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백지 복습을 다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착안한 것은 아니고 방법이 같은 거죠. 그래서 모든 1교시에서 6교시까지 수업이 다 끝나고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나 아니면 집에 가서 과제하기 전에 그날 배운 내용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축축축축 적어보는 거예요. 중요 과목을 위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검정 볼펜으로 나의 기억에 의존하여서 내용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책을 다시 펴서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은 다른 색깔 펜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보면은 내가 이거를 기억을 못했고 내가 이 부분은 이해를 못했어라고 하는 걸 시각적으로 확실히 알겠죠. 만약에 아이들이 작성한다면 이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빨강색은 내가 내 책 보지 않고 기억에 의존하여서 했던 것, 검은색은요. 그리고 빨강색은 내가 이제 책을 보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은 저 빨강색으로 기록한 부분들을 내가 좀 더 복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복습 점수도 내가 점수를 한번 줘보는 겁니다. A였어, B였어, 오늘은 내가 좀 부족했어, C였어 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노트를 제작하여서 모든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특히 저학년은 이 노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내 자녀가 학습을 잘 따라오고 있는가 보시면 복습 노트를 가져와 봐라, 복습 노트를 펴보아라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잘 작성되어 있는지 보시면은 아마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좀 있지만 어머니께서 아이의 학습 습관을 좀 잡아주고 싶다 하면은 이게 이제 주어진 학습 툴이니까 우리 이제 집에 와보면 숙제하기 전에 복습 노트 일일 복습부터 한번 채워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한 20분 정도는 복습 노트를 쭉 작성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의 루틴이 되면 이게 바로 학습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사용해 보셔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독수리 학교에서 강조한 학습 관련 태도와 그 태도를 배양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들만 언급했지만 사실 이 네 가지가 각 수업에서 선생님들의 수업 철학이나 아니면 수업 방식이나 평가 기준에 다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이것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학습이 일어나게끔 저희는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보죠. 제가 이제 학습적으로 아이들을 보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하지만 이 네 가지 방법이 특별한 방법은 아니어도 학습의 핵심적인 태도,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또 요즘은 평생 학습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정말 성인이 되어서 성인 학습을 할 때에도 이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핵심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그것을 길러주기 위해서 독수리 학교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머니들 제가 토의 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제가 제안하고, 반드시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안하고 싶은 토의 내용은, 이 중에서 이제 자녀를 생각하실 때 가장 잘 되어 있는 태도나 영역이 무엇인지, 또 그렇다면 잘 형성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이런 부분을 잘해서 우리 애가 이건 잘하지 라고 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개선이 필요한 태도나 영역, 그리고 그 영역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여기도 이제 가장 못하는 영역이라고 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걸로 끝날 수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들은 변할 수 있는, 제가 경청, 자기주도, 협력, 이 부분들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한다면 반드시 100%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무엇이 있고, 또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부모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서투른 강의였는데 너무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